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즐겁고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뉴스인사 프라임에서 마련하고 있는 월요일 코너인데요. 저희 뉴스인사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가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먼저 가입하시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무료 구독은 물론이고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교동 통통쌀 16kg 등 다양한 특별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멤버십 회원비가 너무 비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습득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어떤 비용이라고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좀 도와주시는 부분이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지만 또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요. 3일 정도 지나시면은 이제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편하게 많이 시청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많이 드립니다. 저희도 또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같이 해야 되겠죠.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도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반영도 하고요.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할 거고요. 특히 월요일 코너 대기자 1침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변상호 대기자의 정말 이 전문 대기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이 그냥 쭉쭉쭉쭉쭉 사이다처럼 쫙 나오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자, 오늘도 모셔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얘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테러, 피스, 살인미수 정말 이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는 언론의 태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정치 양극화가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었나 놀랬기도 했고요.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 다루나 언론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바보 취급하나? 솔직히 신경질도 나고 속상했습니다. 예.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테러와 그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양극화에 의한 혐오하는 정치인에 대한 공격, 네. 이런 식으로 초점을 잡아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상황이고, 언론이 취재를 한다면 과연 배후란 있었던 것일까?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은 저런 캐릭터를 갖게 되고 사람을 찌르는 연습을 하게 되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아니면 뭐 교묘하게 자기의 소속을 옮겨가면서 접근을 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심층 취재가 있을 줄로 알았는데 네. 왜 헬기를 탔냐부터 시작해서 예, 정치적인 테러가 갑자기 이게 특혜 문제로 지금 네. 계속 프레임을 짜가고 있죠. 그래서 그냥 새해부터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언론들이 이제 미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헬기를 탄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헬기를 탄 문제를 논란이 시작되니까 벌써 부산, 서울 두 큰 병원이 이제 서로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해서 말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누군가가 목을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응급조치도 잘 됐고 병원 간에 연락을 해서 환자를 옮기는 문제도 잘 해결이 됐고 네. 그다음에 옮겨서 수술도 잘 끝나서 회복이 되고 있고, 근데 뭐가 이렇게 문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치료를 잘했다는 게 문제인 건지 기분 나쁘다는 건지.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미 언론이 지하 정치 조직화돼 있는 거예요. 정파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띄고, 눈에 띄어서 보도할 만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온 나라의 언론들이 다 덤벼들어서 헬리콥터와 특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언론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정파적으로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요 깜짝 놀란 게 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막 욕을 할 것 같긴 한데요. 환자 뺏겨가지고 속상하다 이런 아우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재명처럼 인기 있고 이름이 어쨌든 있는 인지도가 높을 수 있는 그 환자를 우리가 여기서 다 케어하고 다 정리했으면은 우리 병원이나 우리 쪽에 이게 올라갈 텐데 내가 환자를 저기다 뺏겨가지고 앰뷸런스 보통 우리가 신고해가지고 사람 오면은 A 병원 가냐 B 병원 가냐 C 병원 가냐 따라서 뭐 거 달라진다던데 네. 그런 식으로 저 환자를 뺏겼기 때문에 화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나? 이런 걱정을 제가 갑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치료할 네, 사람을 왜 서울로 빼앗겼어? 부산에서 했으면 부산이 실력도 좋고 예. 부산이 훨씬 잘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부산에 사람들이 많이 올게 할 수 있을 텐데 예. 왜 서울로 굳이 데려가가지고 우리를 창피해 주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치료 예. 체계를 위해서 예산도 들였고 다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도 그걸 무시하고 간 거야. 네.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라고 프레임을 언론이 던져주는 거죠. 바로 그거죠. 예. 근데 부산에서 벌어지는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 부산에서는 아이 그렇게 생각할 게 뭐 있어. 치료를 잘 받고 그래도 국가 서열 8위의 중요한 정치 지도자인데 더구나 선거를 임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자칫하면 테러 위험이 더 양극화된 정치 세력 간에 큰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빨리 치유가 되어서 정계로 복귀하는 것이 좋지라고 생각하면 넌 우리 편 아니야? 맞아. 예.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넌 우리 편 넌 아니야라는 게 저기야. 그 지역에서는 이미 확산돼 있는 겁니다. 너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우리 편 아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 입장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치료가 잘 됐으면 됐지. 그리고 서울대가 와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연락해서 다 처리한 건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산에서 부산대가 버림받는 거죠. 그렇죠. 말을 못 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경상도의 유명한 단어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건데 본래 우리가 남이거라는 것은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저쪽 집에서 애들이 굶어요 보니까. 그럼 우리 집 쌀을 갖다 줍니다. 보리쌀도 섞어갖고. 네. 그러면 그쪽 집이 말하죠. 아니 그쪽 집도 먹을 게 없을 건데 어떻게 우리 집 애들을 이렇게 챙겨주십니까?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거죠. 예. 본래 우리가 남이거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질서와 체제를 우선으로 해서 함께 살아가서 함께 끌고 나가야 된다는 그 질서 의식 속에서 기반한 우리가 남이갑니다. 네. 근데 이걸 정치인들하고 권력자들이 한 편인데 말이야 서로 슬금슬금 봐주고 뭉칠 때 뭉쳐서 군사반란도 한번 이렇게 보고 이거 우리가 남이냐? 망해도 같이 망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 이건 우리가 남이가가 경상도의 우리가 남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 차원에서의 우리가 남이가였지 이런 식의 우리가 남이가 앞으로 헬기 타고 간 거에 대해서 막 침을 튀기면서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출신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고 우리가 남이가를 붙이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저는 진짜 그 지역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 그거를 언론이 자꾸 만들어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계속 만드는 허상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부산 의사애들이 그랬습니다. 뭐 민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대구 뭐 어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그렇습니다. 서울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 우리 안 그런데 왜 자꾸 기자들이 저런 식으로 글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젊은 기자들이 또 그런 의식을 언제 얼만큼 가졌겠어요. 다 그 위에서 데스크와 간부와 경영진들이 이렇게 몰고 가자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울산 땡땡 신문의 만평이죠. 네. 헬기가 그려져 있고 밑에서 시민이 보면서 뭐 목에 찔려서 피 철철 난 너들이 뭐 안 아픈 모양이네. 헬기 타고 갈 여유도 있고. 바로 그거죠. 예. 그러면 뭐 꼭 KTX를 타고 갔으면은 뭘 또 KTX를 타나 부산에서 봤지. KTX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그건 또 그러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뭘 했든 간에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할 수 있는데 양극화 정치, 특히 팬덤 정치라고 하는 곳에서 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 때문에 팬덤 또는 양극화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럴 확률보다는 따지고 보면 누가 정말 싫어서 누가 정말 싫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누구를 대신 응원하면서 팬덤이 또 형성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야당 대표 하고 있는 사람이 싫은 거죠. 그렇죠. 싫은 겁니다. 확 끌어내려서 좀 밟았으면 좋겠는데 뭐 핑계거리가 없어요. 네네. 근데 마침 또 가해자면 좋은데 피해자가 돼서 쓰러진단 말이죠. 피를 그렇죠. 흘리면서 여기서 뭘 끄집어낼까? 그래. 누가 헬기 타라 그랬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으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사이렌을 울리면서 교통을 방해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도 될 걸 가지고 뭐 엄청나게 난리치면서 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트롤링이라 그럽니다. 언론에서. 트롤링? 예, 트롤링. 어느 한 사람을 공격의 목표로 삼아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깎아내리는 것을 트롤링이라고 합니다. 딱 말이 그 말이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또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이었다면 어떻겠어? 아니, 뭐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이었으면 누구든 간에 완전히 아무튼 바뀌었겠지? 피를 빨리 지혈하고 더 솜씨가 좋은 병원이 있다면 그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해서 옮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면 옮길 수도 있고 어떻게든 사람 생명을 빨리 구해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목표는 그건데. 만약에 피해자가 한동훈이었으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쯤이면은 이제 가해자와 가해자 배후 세력에 대한 수많은 그러니까요. 보도들이 그 얘기 나오겠죠. 헬기 얘기가 왜 나오겠냐는 예, 거죠. 제 헬기 얘기는 말은.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죠? 예, 그것을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으로 하기 사용하는데 어렵죠. 예. 정치적 양극화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정치적 양극화는 어떤 사람의 정치 의식에 관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치 의식을 넘어서 멘탈리티에 관한 거고 네. 멘탈리티를 넘어서 신체에 관한 겁니다. 육체에 관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지 네, 모르지만 좀 안 되네요. 예. 왜 양극화 정치 팬덤이라고 하는 현상이 육체적인 현상이냐면 그 인간의 얼굴이 딱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순간 숨이 가빠져. 그래요?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슬슬. 어허. 그리고 동공이 좁혀지면서 양미간도 좁혀지고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소화가 안 되죠. 네. 이게 정치적 양극화에 자기가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 프레임에 갇히면 육체적 현상이 됩니다. 점점 싫어지죠. 왜냐하면 저 사람에 대한 뉴스를 보거나 저 사람의 얼굴을 화면에서 볼 때 심장이 뛰면서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에 대한 공격성은 더 강해지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지난달이죠. 네. 기자협회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정치인이 누구를 비난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이념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와 당신 빨갱이지. 당신 완전히 기득권의 제가 죽으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게 그대로 따옴표에 붙여가지고 제목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밑에 있는 댓글들이 훨씬 더 격렬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목이 격렬하면 밑에 사람들이 붙이는 댓글도 격렬해지고 그렇죠. 결국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다음에 격렬한 싸움이 지지자들 간에 이제 벌어지는 거죠. 거기가 이제 최악의 순간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정치가 서로 교섭하고 협상을 벌이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정치가 오히려 이걸 부추기죠. 왜냐하면 선거도 다가오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네요. 지지자들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극화 정치다라고 네, 하면은 네. 정당 정치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고 팬덤 정치다 그러면은 지지자들에게 초점을 맞춘 건데 아. 문제는 팬덤이든 양극화든 정치의 책임이 그것을 자기네들의 어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선거에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팬덤 정치 얘기하셨습니다만은 팬덤이라고 하는 게 원래 누군가를 아주 특별하게 좋아하는 예. 정치 현상 뭐 이런 거보다는 제가 싫어. 음. 저 집단은 나랑 안 맞아. 예. 이러면서 오히려 더 발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저 사람 싫어. 네. 그러면 내 가족들도 저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어야 돼. 그다음에 내가 늘 만나는 어떤 모임의 사람들, 네. 심지어는 종교단체의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을 싫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목적이 그게요 심리학에서 삼각형 이론으로 나와요. 그래요? 예, POX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고 X라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네. 내가 X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방도 X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거는 원래 독립적인 거 각각. 예. 근데 나하고 상대방하고가 친해. 그러면 X에 대한 좋아함과 싫어함도 똑같아야 돼. 예. 그래서 내가 X를 싫어하면 얘도 이 X를 싫어해야 되는데 나는 X를 싫어하는데 얘는 좋아하는 것 같다? 오. 그러면은 두 가지 방식이죠. 이 얘하고 이제 끊거나 절교하거나 아니면 얘를 내 편으로 만들어서 같이 X를 싫어하게끔 막 부추기거나. 예. 근데 요즘에 말하는 팬덤 정치는 이제 처음에는 막 같이 내 편으로 만들어갖고 나랑 같은 의견을 가지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그걸 나도 개인 의견이 있어 나는 싫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미워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X보다도 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강요하고 제가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게끔 만드는 거에 집중하는 오히려 본질을 벗어나는 예.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럼 두 정당에 문제가 있군요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 안에 파벌들 간에도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정당 안에 네, 파벌들 간에도 네. 벌어져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운영의 철학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쪽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저 사람을 지지하니까 저 사람을 올려줘야 되고 저 사람이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혐오해야 같이, 되고 그렇죠. 이것들을 빨리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팬덤 현상은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의식을 갖고 그 정치의식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정치적인 주체가 되어서 정당에서 어느 후보를 갖다가 경선에서 밀어준다든가 정당의 정강이 잘못됐으니까 바꾸자고 한다든가 정당이 내놓은 정책이 우리가 지지하던 정책이 아닌데 바꿀 수 없냐고 강하게 요구한다든가 네.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가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기존 정치 세력은 그렇게 당해보지 않았거든요. 선거 때 동원해서 표만 얻었지 실제 정책을 위반하고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함께 논의하고 열린 공간을 마련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문을 닫아버리면서 팬덤 정치, 너무 맹목적인 열성 지지자들의 정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지지에 의해서 정당이 본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네. 어떻게 건강하게 유도해 낼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서로 비난하는 쪽에다만 이용을 하는 거죠.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한 그 사람도 예. 뭐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극우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런 시청한 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또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 부작용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건 분명합니다. 아. 어떤 소속감이 있을 때와 네. 어떤 소속감이 없을 때에 사람이 느끼는 고립감의 정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소속되는 걸 좋아하죠. 그 다음에 효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효능감에서 내가 뭔가 세상에 한몫했다. 뭔가 나도 역할을 했어. 했다. 근데 여기 효능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하나는 긍정적인 효능감이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효능감이 있어요. 아, 긍정적인 효능감은 어디 가서 뭐 무료 급식소에 가서 밥퍼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네. 쓰레기라도 줍는다든가 쪽인데 부정적 효능감 중에 뭐가 있냐면 악성 댓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 게시판에 늘 드나드는데 연예인이 왠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아니면 옛날하고 좀 달랐다. 악성 댓글을 막 답니다. 그럼 연예인이 흔들리죠. 운다든가 아니면 죄송해요 하고 싹싹 빈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연애 활동을 못하면서 위축된다든가 그러면 아유 내가 역시 아직은 살아있어. 아, 내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저 사람이 살아있어 죽어있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가 중요한 거죠. 이게 부정적 효능감입니다. 아. 나도 이제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사회에 한 건 하는구만 네. 라고 해서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점점 극화되는 거죠. 근데 이 정치적 양극화에서의 그 잘못된 팬덤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죠. 야, 나도 한 건 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또 문제는 세 번째는 집단 극화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집단 그거가 있죠. 모이면 목소리 큰 사람 쪽으로 기울어요. 그렇죠. 그리고 점점 함께 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정상적 범주에서 벗어나 극단적 사고 방식을 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방법은 별게 없습니다. 뭔가 누구를 혐오하거나 배제하고 싶은 감정이 확 들었을 때 호흡을 좀 가다듬으시고 이게 어디에서 왔는가부터 따져보시면 돼요. 나의 오래된 철학이자 신념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문구에 어떤 선동 언어에 자극돼서 지금 벌어진 건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너무 싫어해서 네. 사실은 양쪽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싫기 때문에 저쪽을 공격하고 있는 건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정치적인 어떤 의식이라든가 결정은 자기에게 해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흥분되거나 열이 조금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게 옳을까? 라고 하는 걸 따져보는 것이 네. 정치적 성숙한 시민의 어떤 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유튜브 시청률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그 정규 방송이나 뭐 종편도 사실 이제 잘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정치 편향이나 확신주의가 늘어나게 되면서 본인이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자기 확신적으로 이런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 좀 둔해지고 네. 이런 부분이 좀 큰 문제로 작용하는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에서 정당이 작용하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정당이 정당이 어떤 또. 식으로 작용하냐면 네. 정당이 표를 많이 얻는 방법에 제일 좋은 건 이러다간 우리가 갖고 있던 이걸 뺏겨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 표가 잘 안 모여요. 그래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걸 또 뺏긴다. 우리는 영영 다시 못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표가 빨리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느끼는군요. 예, 그럼 무엇이 그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정치할 때 또 내지는 우리가 방송을 볼 때 제일 우려되는 게 선전선동 예.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자꾸 주입하면서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쟤네랑 싸워야 돼 이렇게 자꾸 악마의 속삭임처럼 말하는 거 이거를 저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말씀이신데 반복해 들으면요. 네, 계속 들어요. 예, 그러면 익숙해지면 그게 옳은 게 그게 되는 맞는 거죠. 게 돼버려요. 예. 그게 이제 그 남녀간의 문제에서 저 여성에게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주변에서 자꾸 얼쩡거려갖고 눈에 보이면 되거든요. 그쵸. 예, 이게 반복 노출의 효과라고 하는 건데 네. 정당도 그런 방법을 쓰죠. 똑같은 말을 계속 핵심 키워드만 반복하면서 무슨 집단이에요, 뭐화 돼가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갖다 옳은 걸로 받아들이는 네. 그런 효과입니다. 야, 제가 사회심리 되게 재밌게 공부했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오늘 많이 또 듣습니다. 집단국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름들이 예. 나오네요. 자, 그런데 그런 지금 예. 지경에 이르는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KBS 같은 경우에 박민 사장이 들어온 다음에 예.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일간 조회수가요. 예전에는 KBS는 워낙 이제 프로그램 많았었으니까 이게 500만 조회를 넘었었대요. 옛날에는 주간이. 예. 근데 지금 100만 조회수도 안 된다고 얘기가 제일 나오고요. 많이 떨어졌을 때 76만까지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제가 이제 KBS 주진이 라이브 나가다가 이현주 의원하고 같이 나가다가 예. 이제 그거 잘렸거든요. 그때 원래 우리가 보통 3천, 4천씩이 동접으로 그 당시에 이제 있었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더 나갔는데 예. 그때 뭐가 있었냐면 100명? 200명? 동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KBS가. 100명, 300명, 500명 왔다 갔다 네, 하더군요. 게다가 요새. 최경영 씨가 아침에 하던 라디오 있었잖아요. 그때 최소한 그래도 거기도 1,500 정도씩이 항상 동접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 진짜 100명도 안 되고 거기도 300명, 200명 막 또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민 사장은 지금 KBS가 정상으로 가고 있으니 우린 너무 좋다. 방송 제재나 이런 심의 하나도 없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당연하겠죠. 정권에게 딱 맞췄으니까 방송 심의 제재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방송 심의 제재도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왜 우리 편 안 들어줘? 이러면 맨날 가서 심의하고 막 네. 그랬잖아요. 막 민원 넣고 이거 사주해가지고. 근데 계산을 틀리게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최경영 기자라든가 그 출연자들 몇몇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홍사원이라든가 아니면 주진우 이렇게 내보내면은 거기에 딸려있던 식구들만 나가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KBS의 신뢰에 이제 흠이 가거나 흠이 가는 거죠. 또 거기 들어왔다가 KBS의 다른 프로그램도 듣고 하는 것인데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니까 왕창 무너지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500만 넘던 것이 갑자기 100만 밑으로 내려온 5분의 1, 6분의 1로 주는 건데 근데도 행복하대. 잘 됐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뭐 방송을 안 해본 사람이라 저는 이해를 해요. 신문사에만 잠깐 있다가 뭐 캠프에 아이고. 갔다가 들어갔으니까. 아니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예. 사장님의 지시인지 뭐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두환 씨라 부르지 말고 전두환 대통령을 불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대통령에 대한 예우 이런 법률에 따르면 예. 그 사람은 그런 모든 지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전 대통령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50 청문회와 그 전두환 노태우 씨의 재판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첫째 12.12는 군사 반란입니다. 그렇죠. 군사 반란입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군사 반란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들은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적으로 위협하는 상태에서 국정을 어지럽혔고 이게 잘못됐다고 정당하게 저항하는 민주 시민들을 다시 한번 유혈 진압하면서
대통령 국무위원들을 또 더 위협해서 이걸 갖다가 외포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포. 엄청나게 겁먹게 만들었다. 공포심에 떨게 예. 만들었다. 외포하게 하였다라고 대법원은 규정하면서 네. 뭐라고 마지막에 돼 있냐면 내란 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가압한 것으로 보고 이는 국헌 문란이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부를 때 이들 내란 행위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내란이고 지도부였으니까 내란의 수괴입니다. 그렇죠. 수괴죠. 반란 수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무너뜨린 사람들이다라고 대법원에 돼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쿠데타 중에서 나중에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가지고 재판에 불러내서 1심 판결, 2심 판결, 마지막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아낸 일관되게 국헌을 문란시킨 반란의 수괴들이라고 정의 내린 쿠데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이 사례가 지구촌의 유일한 사례입니다. 예. 그게 얼마나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들의 이 피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마디로 무식한 거죠. 자, 그렇게밖에는 뭐. 예. 그러니까 이 반란, 쿠데타 얘기하니까 요즘에 떠오르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봄. 서울의 봄. 예. 서울의 봄도 얘기하면 엄청나게 긴 얘기가 됩니다만은 영화를 이제 다들 뭐 보셨다고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에 의해서 쓰러져 사망할 뒤에 그 전에 부산 마산 항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부마 항쟁 있었죠. 부마 항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부산 마산 민주화 항쟁에 두 사람이 거기에 뛰어내려갑니다. 한 사람이 전두환, 한 사람이 김재규. 네. 그래서 두 개의 보고서가 박정희 대통령한테로 올라갑니다. 중앙정보부의 보고서는 앞뒤가 있는데 먼저 올라간 게 부산 소요 사건 현장 수사 결과 보고서. 두 번째는 그 소요 사건의 실태와 대책. 이 두 건의 보고서가 올라가요. 네.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연행자들이 학생인 줄 알았는데 1,400명 연행자 중에 1,000명은 시민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 좌파가 개입된 또 북한 세력이 개입된 된다. 공안 사건으로 몰고 가보려고 조사를 했으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보고서에 나와요. 네, 보고서에 나와입니다. 나중에 그 보고서에 마지막 사인한 사람은 권정달이라고 그때 부산 지부장이었죠. 네네네. 예, 나중에 국회의원이 됩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회 불만 세력하고 대학생들과 지식인들과 사회 불만 세력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폭동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이건 이대로 두면 안 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서 그들을 어느 정도 다독여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라고 올린 것이 중앙정보부 김재규 씨의 이제 보고서고 더 재미난 건 이제 전두환 보안사령부의 보고서죠.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의 교훈. 대통령 각하의 영도력에 대한 지지와 존경과 흠모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는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의 타격, 데모하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날 정도로 데모의 의지를 상실하도록 위력을 보여야만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김재규 쪽 보고서는 각하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정책을 바꿔서 저 사람들을 다독여야지 이렇게 되면 진짜 엄청난 밀란과 폭동으로 갑니다. 라고 하니까 전두환 쪽 보고서는 각하 확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딱 어서 싹을 잘라야 된다. 군인들의 이렇게 딱 철모만 봐도 벌벌 떨면서 엎드리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쪽을 택했냐. 삼공수를 부산으로 보냅니다. 공수부대. 싹 쓸어버리려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김재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권총을 숨겨갖고 박정희 대통령과 술 마시러 간 거고 그걸 나중에 수사를 맡은 전두환은 야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싹 뒤집어갖고 다시 갈아엎자라고 그때 못했던 총칼을 다시 나중에 광주로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그러니까 거군요. 부산과 광주의 운명이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서울의 분 얘기를 너무 늦게 꺼내가지고 투비 컨티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비 컨티뉴. 왜냐하면 이 얘기하고 그 연결되는 이 언론 탄압이나 이런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제가 듣고요. 투비 컨티뉴를 2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흥미진진하고 특히 요즘
벌어지고 있는 언론 탄압이나 이런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한번 느껴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 보충된 내용으로 같이 또 모시고 오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